여야 의원들이 나누는 허심탄회한 토크,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병욱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펀치 주제를 보고 오겠습니다. 네, 재판입니다. 왜 재판이냐 하면 이 두 분이 곧 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제 검찰이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을 기소를 했습니다. 무더기로 했는데 한국당의 23명, 민주당의 5명의 현역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공교롭게 두 분 다 이 명단에 올라 계신 것을 제가 어제 보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하기 전에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두 분께 이번 기소된 소감은 아니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체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사실 전체적으로 이 사건은 우리 송원석 의원님이 나와 계시지만 죄송합니다만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에 보장돼 있는 패스트트랙에 의한 회의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검찰에서 이렇게 보도자료 내는 거 보면은 그냥 패스트트랙, 고소 고발 사건 이렇게 네이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여야 간의 교섭단체끼리 합의가 안 되면 해당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의 가결로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게끔 법에 돼 있습니다. 예. 저는 법을 지켜서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건데 자유한국당께서 국회법에 나와 있는 패스트트랙을 물리적으로 저지를 한 거죠. 네. 그런 물리적 저지를 저희가 항의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진 사건인데 정말로 이게 벌써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 지가 8개월이 넘었는데 8개월 동안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총선이 한 100일 남았나요? 100일 남아서 이제 여야 모두 기소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여당에 대한 기소는 자유한국당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 검찰의 꿰맞추기 네. 그리고 모양 내기 그런 기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기소됐는지를 어제 보도자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모 여성 의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공동상해 공동폭행혐의인데요. 저는 그 여성 의원하고 옷깃도 스쳐본 적이 없고 네. 그리고 공모라는 거를 전제로 한 공동상해 공동폭행인데 저를 조사를 해서 공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예. 그리고 6개월 전에 경찰에서 저를 조사를 했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그 여성 의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그렇게 이제 보도자가 나온 거죠. 포함이 되었네요. 예. 딱 하나가 있는데 12월 30일 날 검찰에서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12월 31일이나 1월 1일 날 보안 수사를 할 것이 있으니 나와달라. 네. 그런데 알다시피 12월 31일, 1월 1일이 얼마나 바쁜 날짜입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양해를 구했죠. 추가로 일정을 조정해서 나가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 날 네. 1월 2일 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단 말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국민들도 알겠지만 최소한 소환은 일주일 전에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소환 대상자하고 일정을 조율해서 나가는 게 보통의 관례인데 제가 국회의원이라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이나 국회의원이나 모두가 그를 조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12월 30일 날 그것도 오후에 전화가 오고 31일이나 1월 1일에 나와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날짜를 조율하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월 2일 날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그게 기소로 발표가 된 거죠. 네. 정말로 저는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정말 우리나라 검찰의 현 주소를 제가 제 스스로 실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구나.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네. 답답하고 수사를 받지도 않았고 조사를 받지도 않았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저한테 항변할 기회도 안 주고 제가 모르는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여당 국회의원이 검찰의 보도자료 한 장으로 네. 기소가 되었고 많은 분들이 마치 내가 여성 의원을 직접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람으로 파렴치본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황당하고
어떻게 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에서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송원석 의원도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말씀을 앞서서 하셨는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예,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모든 상황은 불법적인 그 사보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건 조정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의안 등록 이런 부분들이 날치기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서 야당이 저항할 수 있는 어떤 권리랄까요? 그런 걸 전혀 인정치 않은 민주당에 의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 패스에 올라간 것 자체가 우리는 불법 원천 무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원천 무효의 상황에 대해 가지고 국민 저항권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 방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저희들은 무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느닷없이 연초에 갑자기 기소를 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격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 계속 나오던데 화면에 의안과 앞에서 벌어졌던 그 지난 보험 상황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의안과 문을 열기 위해서 각종 도구를 일명 빠루라고 하는데 그런 도구를 동원해서 실제로 폭력, 물리력을 행사한 부분은 우리 한국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했다. 그런데 늘 이렇게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나오면 지금도 화면이 나옵니다만은 네. 이 화면은 우리 당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물리력이라든지 폭행을 행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정확하게 진실을 알아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왜 기소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검찰에서 조사를 사실 한 바도 없는 상황이고 물론 우리 당에서는 조사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그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다 대신을 했습니다마는 하필이면 하루밖에 여유를 주지 않고 1월 1일까지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청와대에서 그 국회에 요구를 하고 난 뒤에 법무부 장관에 대한 바로 1월 2일 날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했어요. 그것도 아침에 7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바로 기소를 한 것이 어떤 그 물밑 흐름이 있었는가? 장관의 어떤 의중을 쫓아서 검찰이 드디어 인사권에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에 굴복을 한 것인가 아니면 청와대의 더 큰 권력의 그 어떤 흐름에 거기에 굴복을 한 것인가 이런 또 의구심을 가지는 국민들도 지역에 가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에서 저희들 생각할 때 검찰이 상당히 좀 무리를 해서 기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검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고 검찰을 소위 말해서 때리고 있는데 그 중심에 추미애 장관이 등장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보복성 기소를 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개혁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나와 있고 한국당에서는 여당에는 솜방망이 쳐버렸다. 역시 추미애 장관을 의식한 게 아닌가라는 또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중심에 추미애 장관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어제 임명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등장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빠루를 우리 민주당이 동원했다고 하는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예. 저희는 국회 직원들입니다. 네. 방호과 직원들이 회의를 한국당에서 막으니까 회의장 문을 열어서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장님께서 질서유지권과 방어권을 발동하셨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국회 직원들이 저런 어떤 그 회의장 문을 열기 위한 그런 화면이 나오는 것이지 네. 절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네. 우리 보좌관들이 이렇게 빠루를 들고 네. 국회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번에 이제 고소고발 당한 것은 국회법입니다. 국회법의 회의 방해죄고요. 네. 저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에 의해서 기소당한 건 없습니다. 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폭처법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자유한국당은 국회법 위반뿐만 아니라 폭력이라든지 다른 법이 함께 기소가 된 것이고요. 우리 민주당은 폭력 관련된 거고
회의 방해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양형 자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르죠. 예. 기준도 다르고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추미애 장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또 자유한국당께서 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를 하지 않으셨죠. 아마 역대 정권 인사청문회 중에서 이렇게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를 안 해준 게 이렇게 많은 아마 시기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청문보고서에는 부적격하다 또는 모자란다 이런 부분을 저는 야당도 적시하고 일단 보고서는 채택을 해주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야만이 향후에 우리가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될 장관이라든지 그 대상들도 그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추천이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해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엄격히 우리 자유한국당도 좀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그런 부분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는 지금 이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추미애 장관이 부임함으로 인해서 검찰의 행동에 있었다는 생각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1월 2일 날 검찰에서는 이 기소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제 경우를 말씀드리지 네. 않습니까? 30일 날 연락이 와서 31일, 1월 1일까지 나와라. 그리고 제가 이제 조율을 하니까 바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31일 날, 1월 1일 날 국회의원이 검찰을 못 나가죠. 네. 일정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추 장관님의 어떤 그런 어떤 검찰 개혁의 의지와 관계없이 검찰 스스로가 이번 그 자유한국당의 국회 회의 방해 사건에 기소를 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 나머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을 끼워넣기 위해서 억지로 그 날짜에 맞춰서 기소를 했다. 그런 의심을 지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네. 송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검찰이 한국당의 눈치를 본다는 표현을 지금 한 두세 차례 쓰셨는데 네. 기세등등한 청와대와 여당을 제껴두고 어떻게 야당의 눈치를 본다고 말씀하시는 건 정말 적반하장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지금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가지고 지금 2년 반, 3년 정도 돼 가는데 그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지금 임명을 강행한 장관이 지금 23명째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청문 보고서 채택에 왜 협조를 안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청문 보고서 채택을 협조를 하기 이전에 거기에 적합한 분을 장관 후보로 지명을 하시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청문회라고 하는 게 그분의 이제 업무 능력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자리인데 사실상 수준 이하의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수준 이하의 또는 상식 밖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청문회에 나왔죠. 그 집대성한 종합 완결판이 조국 사태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국 장관 이후에는 이제 청문회에서 낙마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냐? 그 이상 가는 어떤 범죄 혐의라든지 도덕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청문회를 낙마할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에서는 그 역량과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그런 분을 장관 후보자로 내세우면 우리 한국당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먼저 나서서 청문 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해 줄 용의가 얼마든지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사실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그동안에 굉장히 좀 입법부의 수장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원래 이제 국회의장이 되면은 당직을 포기하는 것이 관례화돼 있는데 네. 당직을 포기하는 이유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잘 해달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당의 한 수장 또는 어떤 정파의 대리인처럼 행동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당에서 헌법재판소에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요청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 벌써 기소를 했고 그 전에 추미애 장관은 후보자로 지명이 되자마자 인사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곧 뭐 검사장급 인사를 할 예정인 것처럼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경찰에 얘기를 해서 세평을 수집해라. 네. 그것도 무려 150여 명에 해당되는 고위 검찰 관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드디어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이라든지 감찰권을 동원을 해서 검찰을 확실하게 권력의 신여화를 추진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고 네. 하필이면 오비 일학이라고 해서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자마자 야당 의원들을 기소를 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격앙하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겁니다.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 과거 얘기를 하지 말고요.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문회는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안 받았죠. 그리고 사선 국회의원으로서 또 판사 출신으로서 변호사로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적격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자꾸 과거 얘기하지 마시고 이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만 보더라도 큰 오점도 없었고 언론에 지적받은 바도 없어요. 예. 그런데 무조건 보고 채택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고서 채택은 해주곤 해주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거나 정쟁이 있으면 그쪽으로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모든 것을 연계시켜서 올스톱을 시키는 이런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정반대적 예, 행동을 하고 의회 있다는 민주주의를 거죠. 살리자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예, 하는데 예. 의회 민주주의를 살리려고 하면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혀 얘기 안 됐고 사실 예. 선거법 같은 경우에 이게 게임의 룰인데. 네. 그 옛날에 우리가 욕을 많이 하고 있던 또 민주당이 그 얘기 그때 되나요? 많이 하고 있던 독재 권력 시대에도 선거법은 합의에 의해서 통과시켰지 제1야당을 제껴놓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1야당을 제낀 게 잠깐만요. 아니라 제가 회의 논의 말씀드릴게요. 테이블에 안 들어오신 거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표현하셔야죠. 저희들이 계속 정확하게. 물밑 대화를 했던 거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네. 여당의 원내대표들께서 우리 야당 원내대표가 전화를 해도 나타나지 않고 만나주지 않았어요. 전화 통화조차도 안 됐단 말이죠. 거꾸로 얘기하시네요.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여당이 선거법 관련돼서는 전국을 끌고 나간 데 있어서 네. 전국을 끌고 나간 데 있어서 여당에서 이렇게 포용과 화합의 어떤 마음으로 끌어안고 같이 가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4+1이라고 하는 걸 끌어들이면서 제1야당을 원내 교섭단체 두 번째 아닙니까? 제1야당을 배제하고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자, 그 거예요. 부분을 그러다 분명히 보니까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얘기가 되는 거고 잠깐만요. 너무 바른 시간에 자꾸 이거 두 번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네, 이제 말씀드리는 조정을 좀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원천 무효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을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과거는 묻지 말아 했는데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현재가 없고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왜 문제가 되었는가를 말씀드렸던 거고 이 상황 추미애 장관만을 놓고 본다면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된 것이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에 오랜 23명째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달라고 하는 야당으로서 여당에 대한 부탁입니다. 지금 제가 오다 보니까 오늘도 광화문에서 자유한국당이 주관한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송홍 의원님께서 자꾸 잘못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당에서도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타협안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그리고 말씀이 아니고요. 물밑 대화가 견해가 있었고요. 다른 거예요. 좀 들어보십시오. 김영우 의원 말씀 들어보십시오. 들어볼게요. 잘못됐다고 너무 시간을 표현하면 안 돼요. 좀 네. 자제를 좀 해주시고요. 있었는데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강경 모드로 나가지 않습니까? 삭발도 하시고 단식도 하시고 장애 집회. 그러면서 한국당 내의 협상파, 대화파들이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당에서도 좋은 의원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협상을 하는 것이 한국당의 실리가 있다. 그리고 협상 자체가 선거법 자체가 한국당에만 꼭 불리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이 선거법은 제1당인 저희 민주당이 가장 손해를 보고 그다음에 한국당입니다. 이런 선거법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고 대화 여지가 있었는데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강경 모드, 무조건 all or nothing,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 당의 전략을 수정하면서 협상파와 대화파들의 목소리가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삭발과 단식과 장애투쟁 오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어떻게 자유한국당 내에 협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들어오라 계속 지적을 했었고 네.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언론 보도자료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 회의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룰, 대화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한국당의 자초한 결과물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네,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해가 이제 신년 셋째 날인데 지난해 12월 그 연말 국회에 있었던 그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그 앙금이 민주당과 한국당에 여전히 그 남아있고 뭐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하셔갖고 다음 주제대로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대화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여주세요. 저기 세 분하고 길잖아요. 이 야당에 대한 탄압이 네, 얼굴입니다. 얼굴.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아랑곳 없이 뭐 다들 인적 쇄신, 새 얼굴 찾기가 어떤 총선 승리를 위한 하나의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당의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 뭐 주제도 얼굴과 관련돼 갖고 제가 먼저 이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가 지금 광화문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상황에서 수도권 험지 출마를 하겠다. 중진들도 함께 그 험한 길을 나가달라라고 공식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황교안 대표가 비례대표로 나설 것이냐 아니면 뭐 어디에 출마를 할 것이냐 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일단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중진 의원들이 최근에 연이어 불출마를 선언했고 그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또 수도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열 쇄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총선은 우리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당 혁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을 혁신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미지 자체가 그닥 좋은 편은 아니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모습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 점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통합이죠, 통합. 국민 대통합을 통해서 보수 중심뿐만이 아니라 중도까지 아우르는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와 기본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재반 세력이 같이 힘을 합쳐서 네. 함께 통합해서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아마 세대 교체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노령화가 계속되어 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치 현장에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대 교체가 좀 중요하다 해서 세 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황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 거는 제가 좀 듣질 못하고 들어왔지만 네. 황 대표께서는 진작부터 이 세대 교체와 그다음에 대통합 그리고 당의 혁신 그럼으로써 4월 15일 총선에서 압승하기 위해서는 당신 스스로 나를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누차 밝혀왔던 연장선상에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그런 발언과 그다음에 중진들께서 지금 또 계속 불출마 선언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불출마 선언과 아울러서 당의 모습을 새로운 모습으로 해서 이번에는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하는 그런 취지로 오늘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텃밭이라고 하죠. 그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런 뭐 새 얼굴 찾기에 대한 바람이 그렇게 크게 불지 않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특정 지역에 어떤 새로운 인물에 대한 바람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적절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영남 지역 쪽에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어떤 본산 내지는 텃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되는 것이 상당히 유력한 네.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가보면 실제로 다니다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공천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에 공천을 받고 나타나지 않고 지역구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거부 반응도 상당히 남아 있죠. 네. 아마 호남 쪽에서 민주당도 비슷한 아마 그런 입장일 겁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네. 새 바람으로 한국당을 좀 잘 해달라. 열심히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외향적으로 영남 지역에서 새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과는 반대로 물밑에서는 사실 물갈이라든지 세대 교체라든지 새 인물 찾기에 상당히 많은 공감대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황교안 대표가 수도권 험지 출마를 얘기를 했는데 뭐 종로를 이전에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거기를 지칭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종로가 험지인가요? 글쎄 뭐 지금까지는 정세균 의원이 두 차례를 했지만 그 앞서서는 또 한국당이 계속 네, 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네. 텐데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성남 분당을에 출마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김병우 의혹 지역구. 저는 환영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예. 근데 험지인지 아닌지는 네. 아마 언론이 평가해 주리라고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 종로라는 표현을 안 쓰고 험지라는 표현을 쓴 거 보면 이낙연 총리와의 맞대결을 기피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여든 야든 이제 선거 때만 되면 세물이 거론되는데 항상 총선 때 보면은 초선이 한 45% 이상 됩니다. 네. 그만큼 인물에 대한 비난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뭐 식물국회, 동물국회, 일 안 하는 국회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인물로 바꾼다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물리적으로는 계속 교체가 되고 있었는데 예. 과연 제대로 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구성하고 있느냐 그런 네. 부분에서는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도 저희 당도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영입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발표한 사람이 최혜영. 예, 예. 조금 전에 저희 출연을 하셨잖아요. 출연했나요? 예. 예. 장애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정말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최혜영 전 발레리나께서 이제 영입이 되셨고 두 번째는 이제 원종건. 네. 어머니께서 한 15년 전에 TV 출연하셔서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애지중지 잘 키워서 지금 이베이 코리아라는 세계적 벤처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는 정말 우리 청년들의 희망이 되겠죠. 네.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이었고 김병주 전 육군대장이요. 네, 육군대장님께서 이제 영입을 했는데요. 저는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특정 인물이 아니라 그 인물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네.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인 것이죠. 네. 우리 시대가 장애인이라든지 또 20대 청년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김병주 전 육군대장님 같은 경우는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한 네. 국방과 외교 안보 이런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을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잘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저희 네. 당 지도부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고 있는 1, 2, 3호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신선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어느 누구와 어떤 시대 정신을 갖고 어떤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나름대로 잘 보여주는 그런 영입 사례라고 생각하고 네. 앞으로 이런 페이스대로 뭐 경제 관련 인물, 문화 관련 인물, 좋은 인물들이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일단 민주당이 그런 인재 영입에 있어서의 화제를 몰고 오고 어느 정도의 감동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한국당에서도 여러 새 인물, 새 얼굴, 감동을 주는 사람들을 영입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계실 텐데 당내에서 또 전략 기획을 맡고 계시고 물론 인재 영입 분야는 아니지만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앞으로 영입될 인재들은 어떻게 저희가 그려보면 될까요? 우리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민주당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합니다. 인물은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하는 점에서 좀 젊은 사람, 그다음에 여성, 그다음에 정치 신인 이런 분들께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가점을 주면서 모셔오겠다. 네. 그렇게 했고 젊은 청년들을 공천해서 최소한 30%, 40%까지 공천하겠다 네. 하는 부분도 얘기를 했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감동을 주는 어떤 영입 인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본받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영입 1호, 2호, 3호 이렇게 순서를 서열화해서 정하는 그 부분은 네. 사실은 조금 거북스러운 점이 좀 느껴집니다. 당 서열 1위, 당 서열 2위 하는 그런 느낌을 살짝 받아서 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사전 선거 운동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지적하셨지만 이낙연 총리하고 뭐 맞대결을 운운하는 그런 부분까지 했는데 현직 총리인데 네. 아직 출마할 그 대상도 아니고요. 결정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예. 그러면서 KBS에서는 메인 뉴스에서 10분씩이나 나와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개인적인 얘기까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사전 선거운동에 가까운 네. 언론들의 좀 잘못된 네. 방송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당에서도 이번 4.15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압승하기 위해서 인재 영입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만 네. 다만 하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연극이나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실에서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 희망을 실제 실적과 성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네.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네, 두 분 말씀에 대한 평가는 시청자 여러분과 유권자 여러분들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원석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여의도 펀치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